꽤 큰 희생을 치러야 된다. 그 희생을 치르지 않으려고 하면 더더욱 더 어려워질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경제는 지금 더블 딥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우리도 미국보다는 기준금리가 1% 이상 높아야 돼요. 정책 당국이 수출이 증가하면 경기가 호전된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세계 대공황급 경제위기가 경제 파국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 세계 대공황. 지금 이제 다른 경제 위기들은 정책 처방만 적절하고 신속하게 취해지면 이제 대체적으로 극복을 단기간에 해내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정책 처방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고금리 강달러 정책이라는 잘못된 정책으로 미국이 잠시 좋아졌던 게 오히려 앞으로는 그게 더 큰 타격으로 작용을 할 거다. 그 정책이 잘못된 또 다른 정책을 불러올 거다.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지금 현 상황이 어디로 갈지를 보려면 그 경제 병리학의 임상 사례를 좀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아, 그래요? 이제 경제 병리학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이제 경제 위기는 금융 위기를 경유하고, 금융 위기는 광기, 패닉, 붕괴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이제 회생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역사적으로 예외가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일반 원리인데, 그 일반 원리를 검증하기 위해서도 임상 사례가 필요하지만, 임상 사례를 통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이것도 알아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주요 임상 사례들은 연구를 좀 면밀히 할 필요가 있어요. 세계 대공황에 관한 것도 있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에 관한 것도 있고, 우리나라가 겪었던 이제 외환위기에 관한 것도 있고, 일본처럼 30년 이상 초장기 저성장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초인플레이션 있잖아요. 네. 이거는 최악의 경제 질병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이런 사례도 있고 그런 많은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 사례들을 어떤 경제 정책을 펼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하면 지금도 타겟책을 못 찾을 것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다만 지금은 이미 경제 질병이 상당히 중병에 와 있기 때문에 그 밖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우리가 암 3기 돼도 자각을 못 하듯이 지금 현재 세계 경제 질병도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꽤 큰 희생을 치러야 된다. 그 희생을 치르지 않으려고 하면 더더욱 더 어려워질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 질병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술하고 수술비 지불해야 되고, 약 처방 받고 약값 지불해야 되고, 그 대가 없이는 안 돼요. 거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일단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했다. 신용 성수배만큼 경제 내의 유동성을 축소시키고 있다. 그럼 유동성이 축소되는 것만큼은 부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통화 발행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번원 통화를 2배 정도는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신용 파괴 원리가 반대로 작동을 해요. 신용 창조 원리로. 근데 신용 창조 원리가 작동을 하면 신용 승수배만큼 또 통화량을 늘리는 역할을 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물가 폭발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때제때에 통화를 환수를 해줘야 돼요. 그때는 통화가 과잉 공급되지 않게끔, 통화가 과잉으로 유통되지 않게끔 신용 승수도 좀 조절해 줘야 되고, 또 통화의 유통 속도도 좀 조절해 줘야 되고,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이거는 그야말로 힘든 일이에요. 그걸 어떻게 판단하느냐도 힘들지만 그 조절하는 거 쉽겠어요. 또 이 국민 여론도 있는 거고, 그렇죠. 빨리 경기 회복시키라는 이런 압박도 있을 거고, 그래도 이게 힘든 일인데, 그래도 그런 과정을 거치면은 이번 금융위기도 벗어날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쉬운 일이 아니다. 좀처럼 어려울 것이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학은 경제를 유기체로 간주하고 성립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인체의 비유를 제가 자꾸 하는데, 우리 인체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병에 걸렸어요.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수술하면 내 체력 극단적으로 떨어지잖아요. 네. 그걸 감수해야 되잖아요. 이걸 감수하고 수술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병은 점점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경제에 임해야 돼요. 네. 정책 당국이. 그러면 경제를 살려낼 길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군요. 제가 그 매크로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주식 투자 전문가도 아니고 부동산 그렇죠. 투자 전문가도 아닌데 우리 경제에는 지금 더블 딥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부동산 시장 거품이 이미 다 꺼졌어요. 그렇게 그래서 보세요? 가격이 폭락했잖아요. 네. 그동안 가격이 폭등했던 뭐 인도건, 인근, 송도 뭐 등등 이런 지역은 거의 뭐 50% 가까이 떨어진 아파트도 있고 그러잖아요. 세종시 같은 경우. 그래서 저는 지난해 말로 급매물은 거의 다 사라졌다. 그렇다면 거품은 다 꺼졌다. 이제는 장기 정체, 한 2, 3년의 정체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원래 봤었어요, 그렇게. 근데 세계 금융위가 급속하게 진행되니까 이게 아니다. 거품이 꺼져 있는데 거기에 세계 그 금융위가 우리 경기에 덮치면 이 꺼진 것에서 더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더블 딥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좀 유심히 좀 지켜보시라고 부동산 투자를 하신 분들이나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한테 그걸 지금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지난해 그 금융위기가 이미 진행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그 원인이 미국의 강달러 정책이고 고금리 정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이 그런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을 펼치면 우리도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ECB가 0.5% 기준금리를 올렸잖아요. 네. 이게 맞대응이잖아요. 미국으로 더 이상 국내 저축 또 금융 자본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심각한 금융 위기 상황에서 빅스텝을 밟았어요. 네. 우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미국보다는 기준금리가 1% 이상 높아야 돼요. 그래야 미국으로 빨려 들어갔던 우리 국내 저축이 돌아와요. 그리고 환율이 지난해 3월 수준, 1,100원대 수준은 하루빨리 떨어져 줘야 돼요. 그래야 국내에 국제금융자본이 투자를 하게 되면은 한차익이 생겨요. 네. 그래서 지난해 미국으로 이탈했던 국제금융자본은 물론이고 우리 국내 금융자본도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 자본들이 돌아와야 우리 유동성 위기, 유동성 부족 현상이 사라질 수 있어요. 네. 완화시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경제정책을 적절하게 펼치면 그때 비로소 우리 경제는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책 당국이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증가하고 수출이 증가하면 경기가 호전된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현실은 반대예요. 환율이 오르면 반드시 수출은 줄어요. 네.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은 반드시 증가해요. 이건 역사적인 사례가 있어요. 반대 사례는 없다고요. 그렇다면 이론과 현실은 가끔 다르다는 것을 이제 정책 당국이 인식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일부 우리 기재부 관리들을 비롯해서 정책 당국자들이 그걸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그게 좀 더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정권의 그 입맛에 맞출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함부로 이 주장 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공무원들이니까. 근데 정치 세력들이 경기를 빨리 살려라. 그리고 환율을 끌어올려서 수출을 빨리 늘려라. 이런 압박 속에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대신 그 인식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큰 진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좀 그런 분들이 힘을 얻어서 이론과 현실은 다른 법이니까 환율을 떨어뜨려야 수출이 늘고 그리고 경상수지도 개선된다는 걸 좀 전반적으로 그런 인식이 확산되면 우리나라가 다시는 지금과 같은 경제난을 겪는 일이 없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그런 위기가 터져도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럼요. 그렇게만 되면 우리 국내 유동성이 이제 풍부해지면서 우리가 오히려 미국에 비해서 홀로 경기가 좋아질 수가 있어요.